근데 이 반일 종족주의 투쟁에서 저는 제일 재밌게 본 게 이 환상의 나라라는 이 프롤로그거든요. 아, 예. 네, 프롤로그 보면서 호수는 어디에 있느냐? 예, 예. 호남, 예, 예. 호서 지방, 예. 이럴 때 호수는 어디 있느냐? 딱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저도 이걸 보기 전에는 저 제천에 있는 그 뭡니까? 어림지. 어림지죠. 예. 어림지에 가보니까 이게 호남의 기준이라고 그쪽에서 예.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예, 예. 근데 그 말씀대로 이게 뭐 저수지 규모인데 예, 예. 이것 가지고 과연 정했겠느냐 하는 의문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호남, 호서 뭐 이게 다 중국의 분류법이죠. 그렇습니다. 중국의 이제 동정호라고 큰 호수가 송나라 때는 그게 지름이 300km나 되었습니다. 아, 그때는 큰데 줄이. 예. 지금은 이제 10몇 개 호수로 이렇게 나눠지고. 토사가 막 중국의 환경이 파괴되는 통에 이제 그래도 지금도 큽니다. 근데 그걸 경계로 해서 호남 호북이 생겼죠. 예. 이제 그런데 한국의 그 선비들이 자기들 역사만이 아니라 산천도 중국적으로 감각을 하면서 그 호남이라는 말을 14, 15세기부터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16세기가 되면 호서란 말도 나오고, 이게 이제 시문에서 언급되던 이제 그 말이 17세기가 되면 공식화합니다. 정부 기관으로 호남청, 호서청, 뭐 이렇게. 호서는 충청도죠. 예, 충청남북도를 호서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환상을 일으키게 한 중요한 계기가 이제 벽골지입니다. 벽골지, 그 김제에 있는 벽골지인데, 거기에 뭐, 큰, 호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조선왕조 19대 왕 정조는 그 충청, 오늘날의 전라북도의 절반에 가까운 큰 호수가 거기 있었다고. 있다고 믿습니까? 그 실록이 그렇게 적혀 있어요. 가보지도 안 하고. 가보지도 않았죠. 왕이 거기까지 안 갔지, 참. 이제 왕이 뭐 거기까지 갈 이유도 없고, 이 말을 통해서 정조뿐만 아니라 그 앞에 그 유형원이라는 반개, 유명한 실학자도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벽골지를 경계로 해서 호남 호서의 경계가 생겼다. 그 어떻게 호남이면 호남이고 호서면 그러면 충청도로 호북이 돼야 되는데 왜 호서냐? 이제 어린애들이 이제 그렇게 의문을 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18, 19세기가 되니까, 충청도가 호서인 것은 어림지 때문에 그렇다. 또 새로운 신설이 나옵니다. 근데 어느 경우도 그 어림지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경계를 나눌 만한 그런, 폭이 겨우 한 200m 되는 이제. 그래서 호남이라 하면 충청북도가 호남이 돼버리는데. 그렇죠. 그러면 충청도가 호남이 돼야 되고, 되는데,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든지 앞뒤가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럼 영남은 어떻습니까? 영남은 그 영이 소백산명이죠. 예, 그렇죠. 여러 영이 있으니까, 그렇죠. 뭐 중령, 조령. 그건 조금 명확하네요. 어느 정도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 호남, 호서, 그리고 이제, 경기도를 합쳐서 기호. 하는 이제 이런 호수. 그래서 이제 중국적인 이제 동정호가 삶의 이상향으로 이렇게 여러 소설에서 나옵니다. 구문 같은 소설을 봐도 그렇고, 여러 조선 후기에 지어진 한글 소설이나 한물 소설을 보더라도 거의 모든 소설의 무대가 동정호입니다. 예. 인간의 살기, 지상낙원입니다. 그래서. 샹그리라네. 또 거기에 중국의 유명한 충신과 연료들이 거기서 이제 빠져 죽고 해서 심청가를 봐더라도 심청이가 인당수를 이제 몸을 던지기 전에 배를 타고 갈 때 동정호를 지나갑니다. 동정호를 지나가니까 이제 중국에서 가장 연료가 순임금의 두 비가 있습니다. 그 두 비가 나타나서 심청을 격려를 하죠. 예. 그 다음에는 또 중국의 유명한 충절의 충신,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납니다만, 이런 사람들이 심청을 이제 맞아주고 격려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인당수에 이제 몸을 던지는데,
뭐 춘향가에도 뭐 하여튼 판소리에도 동정호는 반드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서민에 이르기까지 국토 감각 자체가 중국화하는 그 일환으로 그 호서나 호남이라는 말이 쭉 널리 회자되고 지금까지 이제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요새 그걸 이제 자세하게 추적하는 그 책을 하나 쓰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이 박사님은 하도 이 조선조 선비들이 관념의 세상, 그 관념의 중심이 이 주제학에 따라서 이 중국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국토 감각까지 중국화돼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돈 존재하지도 않는 호수를 하나 만들어 놓고 꿈을 꾸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여행을 많이 하고 돌아다니고 뭐 이렇게 했으면은 이게 안 일어날 텐데 국가 지도부가 그리고 그 시대가 가만있어라 17세기 같으면 도쿠가와 이에야스 시대인데 도쿠가와 이에야스 시대에는 일본에 관광단이 있었거든요. 관광단이 있어가지고 일본 뭐 온천지대를 막 여행하고 하는 뭐 그때 도로도 막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우리 조선조의 선비들이 이 야외 활동을 아웃도어 활동을 기피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앉아가지고 이 중국 책 읽다가 보니까 이 머릿속에는 조선이 아니라 중국이 들어와 가지고 그렇습니다. 이런 아주 황당무계한 일이 생겼는데 지금 그 중국 지식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관념, 환상 요게 그냥 거의 그대로 지금 한국의 반일 종족주의로 들어오고 한국 좌파들의 사고방식의 기저를 이루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코로나 사태 때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에게 우리는 공동운명체다 한 걸 비판하셨대요. 도대체 한 나라 원수가 우리나라가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그 인구가 벌써 한 5, 6천만 명이 되고 경제 규모가 세계 뭐 11위권이나 하고 있고 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중국보다도 우위에 있는 나라인데 아니 중국과의 공동운명체다. 또 박원순 시장은 중국이라는 큰 말등에 붙으면은 조그만 파리도 천리를 달릴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 또는 중국의 모든 강은 황하로, 황해로 모여드니까 뭐 만절필동이라든가 뭐 이런 만절필동. 중국 중심의 어떤 역사관을 조상 대대로 이렇게 물려온 그 역사관을 그대로 필요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영희 선생, 리영희 선생이 중국의 문화혁명을 얼마나 이렇게 하나의 이상향적인 어떤 아름답게 묘사를 했는데 바로 그런 영향을 받아서 중국 혁명을 우리 근대 문명의 영미형의 근대 문명의 하나의 대안으로 간주를 해온 그들의 오래된 사고방식이나 세계관이 기탄 없이 그렇게 드러나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반일 종족주의의 동전에 양립해서 한쪽은 반일 종족주의지만 그 반대편은 친중 사대주의. 친중 종북이죠. 친중. 이게 참 친중이란 말도 아닙니다. 사대주의입니다. 사대주의죠. 종중 사대주의라고 해요. 종중 종북이라고 해야 되죠. 종중 국정적으로 하니까 뭐 친중은 어떻게 보면 같은 레벨에서 친하게 지내겠다는 뜻인데 그게 아니잖아요. 더구나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에 가가지고 시진핑한테 약속한 게 3불 아닙니까? 3불 정책. 사드 추가 배치 안 한다. 미국의 MD 미사일 방어망에 가입 안 한다. 한미일 동맹을 군사 동맹으로 업그레이드 안 한다. 이 약속을 한 거예요. 이건 주권 포기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쉽게 한 나라의 100년 대계와 관련된 문제를 정권 차원에서 쉽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참 따지고 보면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만은 아니 지금 제가 아는 민주당의 의원들조차도 중국 경제가 저렇게 큰 경제가 지금이 또 뭐 연간 4, 5%, 6% 성장한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다고 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참 그걸 보면은 이 근본적인 세계관의 차이. 그래서 되게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선생님도 마찬가지인데 대학교 들어가면 운동권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프랑스 혁명. 그다음에 러시아 혁명. 그렇죠.
그다음에 중국혁명, 그다음에 북한, 독립운동사, 이렇게, 전부 실패한 혁명인데, 실패한 혁명이 동진해온 그 역사만 세계사인 줄 알고, 지금 세계사도 그렇게 구도가 짜여져 있습니다. 세계사조차도 그렇게. 세계사조차도 그 감각이, 그 영국이 어떤 나라고, 미국이 어떤 나라고, 일본이 어떤 나라에 대해서는 세계사의 주류로서 세계사 교과서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통상과 자유의 역사, 그 앞으로도 세계를 통합하고 리드할 이 새로운 선진적인 문명의 흐름, 그 일찍이 이승만 대통령이 그것을 알고 그런 방향으로 민족의 소생을 추구했던 그 독립운동의 기본 노선, 거기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공공연하게 친중 내지 종중 사대주의를 표방을 하고 있고, 얼마 전에 롯데그룹, 롯데백화점 중국에 진출한 현지 기업이 사드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많이 차별 조치를 당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한국의 좌파들은 롯데그룹을 규탄하는 시위를 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저게 어떻게 민족주의냐. 민족주의를 앞세워 반역을 하고 있네. 지금 아까 말씀 세계사를 그런 식으로 가르친다고 가만 보니까 진짜 그런데요. 우리 책 같은 거 보면 프랑스 혁명, 러시아 혁명, 무슨 중국어 혁명, 북한에 대해서는 글이 많은데, 영국의 무슨 산업혁명이라든지, 뭐 명예혁명이라든지, 미국 독립이라든지, 또는 일본의 명치유신이라든지, 이런 맥락은 별로 설명이 없네요. 그렇죠. 바다를 타고 서쪽으로 돌아온 역사에 대해서는 거의 이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만이 바로 영국, 미국, 이 영미의 그 우월성을 안 겁니다. 그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이 친중 사대주의 또는 종북 사대주의, 여기에 대해서 왜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느냐는 거 아닙니까? 그죠? 왜 분노하지 않느냐? 반일에 대해서는, 사소한 반일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분노하고, 그게 바로, 우리 두 권의 책에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그 뿌리가 조선조로 연결이 되고, 그 역사가 조선조 개국 때부터 약 500년 이상, 아니 더 연장하면 한 600년 이상 우리의 DNA가 된 이 주자학적 관념주의. 기인한 거라고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도킨스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화적 유전자. 문화적 유전자. 그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생성되고 변화되는 것은 적어도 100년, 200년 단위로 벌써 500년 동안 탁 동굴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조선 왕조 500년에 걸쳐서 이 바깥 세상에 나가본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중국으로 상선을, 고려시대만 해도 왕래가 잦았습니다. 신라 때는 완전히 바다를 잡았고. 신라는 해상국가였습니다. 조선 왕조 때 조선의 선비가 중국으로 그렇게 주자를 섬기면서도 주자의 고향에 한번 가본 적도 없고, 그렇게 동정어를 이야기하면서도 동정어 가본 사람이 없습니다. 다만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표해록이라는 사람의 저자인데, 이거는 난파를 당해가지고, 중국 연안으로 난파를 해서 북경을 거쳐서 조선으로 압송을 당하는 과정에서 동정의 악양루를 잠시 구경한 그런 정도. 가까운 일본으로도 상선이 건너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바다를 높은 울타리로 삼아가지고 바깥과 완전히 차단된 그런 500년이니까 그 500년에 북한이네. 지금 북한이네. 북한은 오늘 북한은 조선 왕조의 재현형이라고 봐도 그렇게 해서 생성된 문화 폐쇄적 정신 상태가 지금 나라가 망한지, 조선 왕조가 망한지, 그리고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지금 한 70년 됐는데 바뀌지 않았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절교 조선왕조의 인본주의 문화를 이야기하고 있죠.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였던가.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적 원류는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에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마다 한글날이 되면은 한글 학회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도 해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시대착오적인 정신세계를 갖고 있으니 이 화가들이 그림을 그릴 때도 공상으로서의 그림, 동양화를 그릴 때 공상이었죠. 그렇죠. 그걸 가지고 관념산수라 그럽니다. 그러다 진경산수죠. 그러니까 진짜 그래서 이제 보고 18세기에 이제 겸재라는 분이 나타나서 정설이죠. 예, 겸재 정선. 그 여기 서울 주변이나 금강산을 이제 실경을 그렸는데 그러나 실경을 그리면서도 그 취지 자체는 중국적인 산천의 감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실경을 그리게 되면은 조선의 독자성, 개체성, 문화성이 이제 발굴이 되고 해석돼야 되는데 19세기 말까지 조금 전에 심청전, 춘향전, 뭐 기타 여러 가지 그 판소리, 소설을 이야기했습니다만 거기서 나오는 그 저 중국적인 감각은 조금 더 퇴색되지 않고 깊어집니다. 그래서 18세기 이후에 실경 문화의 지배적인 풍토가 되었다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기존의 그 한국 예술사나 회화사에서 좀 과장이 있다. 예. 너무 귀하니까 그래도. 귀하니까 하고 19세기가 되면은 경제적 위기와 함께 미술, 예술도 전반적으로 퇴보를 합니다. 퇴보를 해서 그거는 뭐 한국 회화사 연구를 보면은 19세기가 되면 모든 그림이 조잡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사에서 그 사람의 이동의 범위가 제일 넓었던 데가 통일신라 때거든요. 그렇습니다. 통일신라 때는 당나라, 뭐 인도 간 사람도 있고, 뭐 일본 왔다 갔다 하고 제일 넓었고, 그 다음에 점점 또 좁아졌다가 조선조에서 완전히 폐쇄가 됐다가 그 다음에 일제시대 개화기 때 이게 커지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들어서면서 완전히 이동하는 나라. 여행도 지금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여행 많이 하는 나라로 랭킹 7번째가. 그렇죠. 해외 나가는 사람은 일본보다 많습니다. 이동의 국가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과거 우리 민족사에서 신라로 돌아간 거예요. 신라로 돌아간 거고. 그래서 저는 조선조와 이 신라의 기상의 차이를 어디서 볼 수 있냐면 경주에 태종무열왕릉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태종무열왕릉 비를 위에 이고 있는 거북이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거북이, 교과서에도 나오는. 그 거북이는 보면은 목이 앞으로 쫙 뻗었거든요. 완전히 막 앞으로 튀어나올 것처럼 쫙 뻗었습니다. 그게 또 부스름하고 동양에서 만든 최고의 거북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동군릉에 가면은 거기 왕들이 많이 묻혀 있지 않습니까? 동군릉에 가면은 똑같은 그 거북이하고 비석이 세워져 있는데 요거는 목을 딱 움츠리고 있습니다. 요렇게. 격역화돼가지고요. 크기도 마음대로 못 만들었거든요. 그게 조선과 신라의 차이인데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잘 살면서도 정신은 조선으로 지금 돌아가겠다는 게 이 지금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 끌고 가는 방향 아니겠습니까? 그 정권 문제뿐만 아니고 학계가 그렇습니다. 모든 분이 그렇네요. 학계가 특히 역사학계, 철학계, 그래서 그러한 그 근본적인 그 제약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신라는 뭐 스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해상국가입니다. 신라의 중앙관제에서 5번째로 높은 간부가 선부입니다. 선부죠. 문무왕 때 만들었어요. 그래, 해군을 양성하는 것이죠. 당나라하고 싸울 때도 마지막 결전은 해군으로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 신라에서는 중앙의 제일 랭킹 5위의 간부, 오늘날의 국방부. 오늘날의 국방부가 이제 신라의 선부인데, 이게 점점 쪽으로 들어가지고 조선왕조가 되면은 정구품에, 좋은 구품에, 조그만 한강의 나로나 관리하는, 그러한
부서로 바뀝니다. 예.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 중에서 여행을 제일 많이 한 분 아닙니까? 그죠? 예. 그분은 일기를 이승만 연구소에서, 연세대학 연구소에서 예. 일기 왜, 본 적이 있습니다. 예. 유성춘 씨가 운영할 때, 거기 보니까, 1932, 3년인데 유럽 여행한 기록이 있는데 특히 그 제노바에서 하루 있으면서 쓴 게 있더라고요. 예. 제가 2년 전에 제노바 여행하면서 그걸 가지고 가이드처럼 써먹었습니다. 예. 하도 자세하게 써가지고. 예. 그러니까. 아, 그렇습니까? 예. 남북이 여행을 가장 많이 한 이승만과 여행은 별로 하지 않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대결. 이게 지금 이런 나라를 만들어버렸는데. 저는 우리 선생님 쓰신 이 반일 종족주의 투쟁 보다가, 프롤로그 부분에 대보단 이야기 있잖아요. 야, 이거 보니까 참 기가 막히던데, 이거 좀 설명해 주십시오. 대보단. 그러니까 그 숙종 때 이야기입니다만 1710년, 20년경인가요? 조선 왕조가 오늘날의 감사원 자리, 조금 그 밑에 꼴짜기에 해당하는데, 거기다가 대보단이라는 그 재단을 세웁니다. 상당히 규모가 큰 재단을 세우고, 거기서 이제 임진왜란 때, 우리 조선을 도와준 말력제를 명나라 황제입니다. 명나라 황제. 그 명나라 망하고 나니까 그 명나라 그 황제를 제사하는 게 끊어졌지 않습니까? 그게 그게 명나라에 이제 말하는 유족들이 마지막으로 계보를 이제 잇는 게 1680년대까지 대만의 그 정성공 세력들이 있다가 그마저 이제 없어지고 나니까 완전히 때가 끊어지니까 이제 거기서 발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명황제를 제사를 해야 되는데 만력제를 제사를 했다가 그 뒤에 영조 연간이 되면은 이제 명을 세운 홍무제로 주원장이죠. 마지막으로 마지막 황제 숭정제. 이 사람들의 기일과 저기일과 그다음에 이제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대대를 이제 그러니까 세 황제의 생신제와 기일제와 적일제와 대를 그러니까 1년에 열 몇 번씩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밤중에 원래 하는 겁니까 이거? 밤중에 청나라가 얼마나 안 되니까 한밤중에 이제 백관들이 이제 원래는 임금이 갔는데 매번 갈 수가 없으니까 그 춘향 대제만 이제 임금이 하고 나머지는 재관을 파견해서 이제 하는데 그래서 홍무제는 조선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다. 조선을 만들어줬다. 만력제는 조선을 구해줬다. 제조했다. 제조지은. 이제 이런 명분을 붙여가지고 이제 제사를 지내죠. 근데 저는 제사의 의미가 단순하게 그냥 공덕을 기려서 감사하는 선을 넘어져서 영혼이 교통하는. 그래서 명황실에 조선 황실이 편입되는 겁니다. 정신적으로 편입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정조라는 임금이 대보단에서 춘향대제를 지내고 난 다음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또 영조라는 임금은 이렇게 신하들이 말도 안 듣고 막 궁중에 이렇게 복잡한 일이 있으면은 이 경복궁에서 대보단을 바라보고 부복을 해서 몇 시간이고 엎드려져 있습니다. 그럼 신하들이 뒤에서 탁 엎드리고 있죠. 그게 뭐냐 하면은 내가 명황제를 모시고 있는데 명황제의 적통을 계승하고 있는 사람인데 하는 그런 이제 정치적 쇼, 권위, 신하들의 충성을 유발하는 그 권위의 쇼이기도 하지만은 단순히 쇼만은 아니고 황제 혼령과 접신하는 거래입니다. 효심이 척한 아들이 아버지 제사를 지낼 때 사흘 전부터 목욕 재결을 하고 제사를 지낼 때 눈앞에 아버지 얼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음식을 먹고 축복을 하고 이제 하는데
그 경험을 하면서 조선의 황실 자체가 명예 황실의 후예로 스스로 편입되는 거예요. 그 무서운 종교적 의례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청일전쟁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근데 청나라에서 몰랐습니까? 한밤중에 지내는 거니까, 뭐, 알기도 했지만, 뭐, 또 굳이 뭐, 또, 그 당시 청은 참, 뭡니까, 강희제, 근룡제, 뭐, 오홍정제, 이 극성기가 되어가지고, 조선에서 무슨. 개의치 않았다, 이거죠. 예, 개의치 않았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심리를 어떤 식으로 무슨 오랑캐라고 불리는 여진족이 청나라를 세운 데 대해서 납득할 수 없는 그런 게 있었겠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고 그것도 이제 일종의 인종주의네. 일종의 인종주의인데. 예. 그러다 보니까 청나라로부터는 배울 거 없고, 그러니까 이게 또 청나라와의 교류도 스스로 막는 거죠. 청나라에서 배울 거 없다 해가지고. 예. 별로 사람들 안 보냅니까? 그럼 청나라에. 청나라에 이제 영조 때까지만 하더라도, 청나라에 대해서 뭐 별로 배울 것이 없다. 이제 그러다가 벌써 이제 이 정조 연간이 되면은 세상의 분위기가 바뀌어서 청나라 한번 갔다 오고 나면은 그 청나라가 어떤지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북학파라는 게 생겨나가지고, 특히 그 박제가 같은 사람들이 북학이라는 걸 쓴 걸 보면은 중국에는 모든 게 이렇게 술에도 다니고, 뭐, 한데 우리 왜 한국에는 그런 게 없느냐 하는 이제 중국을 배우자 하는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소위 이 기호,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제경의 그 화족들, 이 지방의 살인과 구분되는 특수 신분들이 오히려 중국에 대해서 더 사대하는 정신이 깊어지죠. 명을 그렇게 배척을 했다가 한편으로는 배척을 하면서도 현실적인 중국의 문물을 알고 그것을 흠모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제야의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오히려 자기들의 신분적인 특권의 하나로 북학을 이렇게 탐닉하는 그런 풍조도 생기는데 일단은 뭐 좀 병적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갇혀 있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도 이런 경우가 있는지는 저는 조선이라는 왕조는 참 분석하면 분석할수록 다른 나라에서 예를 찾기 힘들죠. 박사님, 저는 반일 종족주의와의 투쟁에서 이 프롤로그 부분의 이 마지막 부분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걸 다 직대성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지난 70년 동안의 한국의 역사는 문명 건설의 역사 아닙니까? 우리는. 문명 건설의 역사인데 이게 문명 건설의 역사가 가능했던 것은 조선조가 개화기 때 고민을 하다가 그거 실패해가지고 결국 일제시대로 가고 그러나 일제시대 때 우리가 근대화의 틀을 갖추고 거기서 또 우리 국민 의식이 생기고 그죠? 그리고 또 전쟁을 통해서 잘 훈련되고 이 사람들이 다시 대한민국 건국에 그냥 이어지면서 문명 건설의 이 금자탑을 세운 거 아닙니까? 지금 70년 동안. 근데 문제는 지금 반일 종족주의가 1980년대부터 들어와가지고 문명 건설의 역사를 부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부정하는데 이것을 세계사적 흐름에서 쭉 이렇게 설명을 하시고 결론은 지구는 평평한 게 아니라 둥글다. 그러니까 지구가 둥글다는 것은 세계 대세가 우리 보편적 가치가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셨대요. 하여튼 이 좌파 민족주의 세력, 반일 종족주의 세력들은 이 유라시아 대륙을 건너온 혁명의 역사로 역사를 세계사의 주류 18, 19세기, 20세기에
세계사의 주류로 감각하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세계사의 주류는 지금도 세계사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큰 그 문명의 흐름은 자유와 통상, 영국에서 발언해서 크게 보면 서유럽에서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을 거쳐서 일본을 거쳐서 한국에 상륙한 그러한 그 자유와 통상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자유와 통상의 두 개념이 존 로크, 이래, 아담 스미스, 칸트, 그리고 미국의 독립정신, 이렇게 이어지는 그 사상의 계보였는데, 그걸 한국에서 제일 먼저 수용하고 체계적으로 이제 이해하고 정리한 사람이 이제 이승만 독립정신은 책입니다. 근데 그 역사에 대해서는 우리 한국인들이 알지를 못하고 알지 못하죠. 독립정신을 지난 100년간 심층 분석하고 해부한 그 세계사적 지평을 비교한 그런 논문이나 책이 없습니다. 그만큼 이 지구는 제가 둥글다 했을 때 그 대서양을 건너온 자유와 통상, 대서양과 미국과 태평양을 건너온 자유와 통상의 역사에 대해서는 한국인들이 정말 알지를 못하고 있고, 앞으로 역사는 역시 앞으로 100년, 200년의 역사는 이 흐름이 세계를 주도할 것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엔타이로 나타난 것이 이제 중국의 중국몽이죠. 중국몽인데, 저는 중국몽은 세계를 리드할 만한 선진적인 가치를 담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한국의 이제 문재인 대통령 등 지배 이 정치 세력들이 경박하게 중국 중심의 또 하나의 근대적 그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건 저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미 저 보고 있지 않습니까? 홍콩을 거의 접수한 상태에서 이미 분석 연구 같은 게 있어서 책들을 이렇게 도서관에서 철거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중국에서는 지금 말을 함부로 했다가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려요. 저 신강성이나 이쪽으로 티베트로 보내져 버리고, 그런 중국이 세계사의 선진적인 국가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자유와 통상의 세계사의 흐름에 동아시아의 첨단 보루로서 중국을 그와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바꾸고 또 그 일환으로 통일도 하는 이런 큰 세계사적 사명을 지고 있는 그런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각적 역사의식이나 정치의식이 빨리 성숙하는 것이 매우 긴요하고 저희 책이 좀 그런 방면에서 좀 기여를 좀 하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일 종족주의라는 이 개념으로 문제를 깊게 천착을 하시니까 결국 이 한국에 처한 동북아시아의 정세와 바로 연결이 되어서 이해를 하게 되는데 요새 보니까 지금 중국이 세지고 트럼프가 고립주의적인 정책을 펴니까 우선 홍콩이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대만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렇죠. 대만에 대해서 중국이 전면적인 압박을 할 거고, 그 다음에 한국에 대해서 오는데, 대만보다 우리가 불리한 게 대만에는 지금 최영문, 우리 한자로 최영문 총통이 상당한 반중주의자거든요. 문재인 정부는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요 휴전선 남쪽을 지켜내야 한반도만 지키는 게 아니라 동북아시아에서 중국과 북한과 러시아에 견제할 수 있는 해양 세력이 건재할 수가 있는데 이 한국이 저는 대한민국에서 한미동맹이 해체되느냐 마느냐에 의해서 세계 정세가 굉장히 크게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위기에 처해 있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문재인 정권 탓도 있고 그 다음에 트럼프라는 존재가 있는데 저는 그래서 빨리 이번 재선부터 해서 트럼프가 물러나고 이 정통적인 미국의 세계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그런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도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그랬습니까? 한국의 군사적 전략적 가치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은 동서냉전에서 우리는 패배할 수 없는 그러한 대단히 중요한 전략적 거점으로서 한국의 가치를 잊지 않으면 안 된다.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을 비슷한 취지로 하셨는데,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운명은 통상과 자유의 역사와 이 중국 중심의 어떤 공산주의, 농경 공산주의 문화가 충돌하는 전면에 있으니까, 이것을 지켜내는 것은 미국의 입장으로 봐서도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어떤 역사적 전쟁이다. 그런 의식을 하는 차기 대통령, 미국 대통령이 꼭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결국 반일 종족주의에 우리 다수 국민들이 넘어가고 있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모든 위기가 내부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국민의 분별력 상실에서 이상한 정권도 만들어지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책이 반일 종족주의에 속지 마라고 하는 그 책인데, 그런 점에서 12만 부나 팔렸다는 것은 희망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좀 느끼십니까? 좀 요사이 정부에서 그동안 몇 차례 반일 선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근데 신문에 댓글들 보면은 심지어 이 좌파 매체에서도 달린 댓글도 한겨레 신문. 여기에서도 상당히 정부가 무책임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그런 댓글이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도 우리 국민들이 이제 상당한 정도로 지적 성숙의 경제를 보이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전히 이 반일 종족주의가 강세를 부리고 있습니다. 사실이죠. 그걸 1, 2년에 뒤집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비판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 주변에 제 친한 친구들조차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가만히 보면 책을 안 읽었어요. 안 읽고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책을 안 읽고 이렇게 주의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 그러한 편견과 오만에 사로잡혀 있는 공자님은 그런 사람들 가지고 향원이라 그랬는데, 시골떼기 지식이라고 그랬습니다만. 향원. 향원. 고향 향자. 하다가 원이라 해서 어떤 원자에 시골에서 자기가 최고다.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어떤 소아병적인 어떤 그런 한마디로 학문을 하는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게 결국은 이게 민주주의 국가니까 이제는 정치인 탓하는 것보다는 이제 우리 국민 수준이 높아져야 되는 거죠. 국민 교양을 높이는 방향의 노력. 저는 이게 교육 이야기는 하는데, 물론 교육을 해야죠. 교육을 통한다면은 이건 상당히 오래 걸릴 겁니다. 그 다음에 선전하는, 좋은 의미에서 선전하면은 조금 단기적인 승부가 나올 거고, 아니면은 어마어마한 안보적 위기가 온다든지, 경제적 위기가 와가지고 사람이 갑자기 각성하는 거. 시간이 굉장히 짧은 시기에 각성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가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너무 리스크가 마지막 대안은 큽니다만, 충격이 오면은 사람들이 내가 누리고 있는 물과 공기처럼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누리고 있는 자유가 위협받는다. 그런 것을 각성하게 되면 이제 들고 일어나겠죠. 그렇죠. 그러나 그때는 이미 때가 늦을 수도 있고 너무나 많은 피를 흘리게 되죠. 그런데 저는 이게 우리 국민들이 결국 이 분별력 중에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진위 분별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주로 이게 사실이고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서 주제가 뭐가 선이고 악이라는 게 아니고 진위 분별만 정확하게 하면 선악 구분은 저절로 따라온다. 근데 문제는 한국 사람들이 진위 분별력이 약해요. 근데 저는 약한 이유가 몇 가지라고 보는데, 첫째는 이게 공산주의가 절대 악이라는 걸 안 가르쳤고, 자주국방을 안 가르쳐가지고, 사대주의가 돼버리고, 그 다음에 한자를 말살을 함으로써 이 인식 능력이 약해졌어요. 언어가 파괴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걸 어떻게 복원하느냐. 복원하려면 이거 한 100년 걸릴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게 참, 그래서 저는 국민 교양의 복원 아닌가. 이게 한마디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어떤 정신문화의 추세가 이제 형성되어야 되는데, 일본의 명치 유신 이후에 일본의 후쿠자와 유기치가 학문을 하자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좀 그런 자세로 전 국민이 책도 읽고 생각도 하고 역사도 좀 돌이켜보고 하는 그런 학문을 하는 자세로 돌아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후쿠자와 유기치가 말한 학문을 하자는 뜻은 그러면은 무슨 뜻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저는 하여튼 그 책을 구해서 일본에 1년간 살면서 아주 교토대학 이뤄가면 헌책방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소화 몇 년도 1930년도에 나오는 헌책방 아주 귀한 책을 하나 사긴 샀는데, 거기 보니까 이 세계 정세에 어둡고 우물안 개구리처럼 살면서 사무라이 신부들은 이 백성 알기를 우습게 알아서 예를 이렇게 어기게 되면은, 무례한 행동을 하게 되면은 허리를 자르고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가는 이런 것을 좋게 생각하는 일본은 야만국이다 하면서 전통 문화를 그렇게 강하게 비판을 합니다. 비판을 해서 서양의 정세, 서양의 정세라는 책도 있습니다만, 비판을 하면서, 그러나 민족주의적 자존심은 잃어서는 안 된다. 또 그 두 개가 강하게 그 책이 나오고 나서 무려 베스트셀러가 되어가지고 한 70만 부가 전 국민들한테 팔렸다고 듣고 있습니다만, 그런 우리의 계몽기에 그러한 계몽적인 어떤 정신문화의 지침이랄까, 목탁이랄까, 그런 분이 없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있었다면은 이승만의 독립정신인데, 그럼 나라가 망하는 통에, 널리 읽히지도 못하고 지금까지 내려왔는데. 그러니까 이 반일 종족주의의 부작용으로 우리가 배울 게 정말 많은 일본이라는 나라를 안 배우려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자, 이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배우는 게 자존심 상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일본 역사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죠. 배울 게 많고, 배운다는 게 무슨 카피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유리한 지식을 배우자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건 무슨 사대주의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배우자 하면 친일파라고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일본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전문가가 없습니다. 그러고 이 언론이 부추기는 최근 현상은, 코로나 사태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최고로 잘 극복을 했고, 일본은 실패했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한국 사람들 만나면은 일본은 엉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보면은 일본이 세계에서 극복을 제일 잘했습니다. 코로나. 그래서 지금 인구당 확진자 수는 우리보다 적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국 언론만 보면은 일본은 미국 다음이에요. 검사를 안 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그런 이유를 대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정말 훌륭한 교과서를 옆에 두고 지금 북한을 따라 배우겠다는 건지, 아니면 중국을 배우겠다는 건지. 하도 19세기까지, 20세기 전반까지도 그렇고, 심지어는 해방 후까지도 한국의 지식인들이 일본어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초대 대법원장 하신 김병로 선생도 당대 최고 지식인 아닙니까? 국회에 나와서 이렇게 민법 심사와 관련된 위원회에 나와서 발언을 하는데, 그 민법이 분명히 일본에서 건너온 민법에도 불구하고 하시는 말씀은 일본은 인류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귀축이네, 귀축이라. 그 다음에 성균관대학을 세우신 심산 김창숙 선생은 제 문집을 보니까 일본은 인간이 아니지 하면서 그래서 일본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전문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온갖 편견이
오히려 사회 지도층에서부터 자기가 일제시대에 살은 걸 면피를 하기 위해서라도 자꾸 그런 식으로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렇죠. 예. 우리 역사에서 일본하고 그래도 제일 지금 친하게 지내고 있는 게 지금 지난 70년의 한국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한일 관계고 예, 예. 가장 대등한 관계로 예, 예. 하고 그 다음에가 신라가 삼국 통일한 676년부터 한 3, 40년 동안 예, 예. 일본과 왜 신라가 서로 교류를 많이 하고 예, 예. 또 일본이 먼저 통일한 신라를 배웠거든요. 예, 예. 배워가지고 그때는 견당사를 안 보냈습니다. 예, 예. 견신라사를 보냈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그 기간이 상당히 그 교류가 많았고 특히 그 좋은 예가 나라에 있는 동제사의 대부를 만들어 가지고 점안식을 할 때 거기 신라에서 이 구경하러 간 사람이 700몇 명이 갔습니다. 예. 예, 700몇 명이 가서 물건을 잔뜩 가지고 오니까 그걸 살 사람을 모집했던 그 기록이 예, 예. 지금 정창원인가 거기 남아 있습니다. 예, 예. 그게 이제 700한 3, 40년 무렵이고 그다음에 그때 일본에서 천황이 문무천황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예. 그 사람이 화장을 했습니다. 예, 예, 예. 그 사람이 롤 모델이 문무왕이었다고 그래요. 아,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당시 동아시아에서는 문무왕이 불교적 지도자로서 삼국 통일을 하고 한 데 대해서 일본에서 높게 평가를 해가지고 예. 이 문무천왕이라는 사람이 자기도 화장을 하고 시호도 문무천왕이라고 붙였다 하는 게 일본 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예, 하더라고요. 예, 예. 그때가 참 친했는데 그때는 예. 무슨 이 한반도에 강한 나라가 딱 들어서서 통일해버리면은 그 주변 나라가 다 평화가 오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래서 고대사의 250년 동안의 당 신라 일본의 평화는 문무왕이 만든 거거든요. 어떻게 예, 보면. 예, 예. 근데 앞으로 우리도 자유 통일을 해가지고 한국이 딱 중심을 잡으면은 전쟁할 일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예,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역사를 지난 70몇 년은 문명 건설의 역사였고 예. 앞으로는 그 힘을 연장해가지고 자유 통일의 예. 역사가 돼야 된다고 예.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 자유 통일이라는 말을 가지고 오늘날의 깝깝한 한국을 탈출할 수 있는 돌파구를 만들어야 되고 예, 예. 자유 통일의 주적은 북한 노무현 정권이고 예. 자유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편이 있어야 되니까 그건 자연히 한미일 동맹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예,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하고 계속 싸우는 건 피곤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는데 문재인 뒤에 있는 김정은 정권을 무너뜨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렇게 해야 이 반일 종족주의, 예, 예. 반일 종족주의와의 투쟁도 승리로 귀결되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 우리 한국인들이 그런 각성을 해서 상당히 자유의 전사로서 전투적인 의지를 다질 때 이게 바로 이승만 대통령의 통일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북진 통일, 이게 자유의 통일인데.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 7.4 공동성명 이후에 자유통일이라는 말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렇습니다. 그래, 이 다시 통일 예. 노선이 다시 72년 이전으로 가가지고 예. 이승만 노선으로 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정립을 해서 예. 그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용납을 하지가 않고 그렇죠. 한국의 젊은이 하나하나가 통일의 전사로서 자기 그렇습니다. 몸을 헌신할 각오를 하는 것. 그러니까 민주투사도 좋지만 예. 자유투사, 자유통일투사가 되고 해서. 제가 신라 촐랑문서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있죠. 그 일본에서. 예, 정창원 문서인데 그것이 종전까지만 연대가 불확실했는데 695년으로 이렇게 그렇습니까? 통일 직후인데요. 통일 직후임. 사람들의 연령 분포를 보면은 이 젊은 나이 한 50대부터 30대까지가 완전히 함몰돼 있습니다. 많이 죽었 이 여자는 정상인데 제가 볼 때 남자 인구의 30% 가까이가 당시 통일전쟁 때 죽었다. 죽었다. 그렇죠. 그러한 거족적인 거국적인 항전, 이야, 결사 항전이 있어가지고 그 통일이 가능했죠. 그렇죠. 그 화랑도 정신도 그렇죠. 있고, 그렇죠. 예. 그리고 농촌의 필부조차도 국가의 부름에 응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나이 7, 80대 노인도 나갔습니다.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 노인을 징집하니까 그 딸이 대신 나가는 게 이제 신라 삼국사기 그 나오는 무슨 그 설화입니까?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한 정신으로 통일을 했는데, 나이브하게 말로서, 협상을 통해서 통일하겠다는 게, 이거는 제가 볼 때 사기극입니다. 지금 인구 구조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 게, 우리나라 1920년대생의 인구 구조를 보면은 남자가 이렇게 속 들어가 있거든요. 6.25 때 전사한 사람들. 그게 딱 반영이 돼 있더라고요. 그거하고 똑같네. 통일 이후 불과 20년이니까요. 통일 당시에 나이 10대 후반부터 동원되기 시작해서 20대 한 10대 후반부터 한 3, 40대가 동원되었다 한다면은 20년 지나면은 그 연령대가 나오지 않습니까? 완전히 함몰이 되어 있습니다. 여자는 완전히 정상적인 피라미드 구조인데, 근데 어린애들은 다 똑같습니다. 한 20대까지 유소청들은 정상적인. 근데 그 위 계층이 완전히 함몰된 거는 그 청주 지역의 통일전쟁 당시에 창을 들 수 있는 모든 남자들은 총동원되었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정도의 기백을 발휘했으니까 통일이 된 거죠. 그러니까 삼국사기에 있는 기록이지만은 김유신이 백제 멸망한 다음에 여세를 몰아가지고 신라까지 먹으려고 하니까 태종 우열황 주재의 회의에서 하는 이야기가, 개는 주인을 두려워하지만 주인이 개의 다리를 밟으면 물어야 합니다. 환란을 당해서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게 자구란, 한자로는 자구라고 나오죠. 자구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딱 나오니까 소정방이가 이제 의자방 데리고 귀국해가지고 고종한테 귀국보고를 하니까, 고종이 왜 내친 김에 신라맞이 치지 않았냐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소정방이가 대답한 게, 신라는 비록 나라는 작지만 임금이 백성을 사랑하고 신하는 나라에 충성하며 아랫사람이 윗사람 모시기를 부영과 같이 함으로 함부로 도모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바로 거기서 난 아주 의미 있는 게, 신하는 임금에 충성하고가 아니더라고요. 나라에 충성하고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근대적 개념입니까? 그래서 말하면은 군인은 대통령에 충성하는 게 아니라 헌법에 충성한다는 말하고 같은 건데. 그 놀라운 의미성 아닙니까? 당시 신라의 그 건전한 정신 문화가 잘 표현됐다고 생각합니다. 고려 때까지도 그런 정신 문화가 존속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선왕조가 되면은 완전히 이제 칼과 창을 내려놓는 이 붓으로 싸우는 이 중국적 질서를 받아들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기로가, 우리는 지금 신라의 삼국통일, 그 다음에 고려까지 이어져 왔던 이 상무정신, 문무겸전정신에서 600년 동안 단절됐다가 다시 막강한 군대를 만들고 해가지고 신라 담는 나라로 만들었는데, 최근 한 30년 동안 반일 종족 쪽에 득세해가지고 조선조로 돌아와. 우리 민족사에서 실패한 나라라고 하면 좀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끝물이 좋지 않았던 조선조로 회귀하려고 하는 이런 분위기. 그게 또 중국하고 연결돼 버리니까. 그렇습니다. 아주 기로에 서 있는 나라인데, 그래도 이 책이 나와서 상당한 논리적 무장이 되고 해서 정말 평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장시간 말씀 마지막에 하실 말씀 있으면. 앞으로 송영길 의원이나 양태정 변호사를 상대로 해서 저희들이 법정 투쟁을 하게 될 텐데, 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들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마음으로 성원해 주시고 하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거짓과 진실 중에 어느 편에 쓸 거냐입니다. 진실이 승리한다. 그렇죠. 좌우 문제가 아닙니다. 거짓말하면 안 되죠. 진실이, 이 책은 진실을 근거로 서 있기 때문에 잘 무너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